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뭔가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을 확인했다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도체주들도 많이 올랐네요. 네. 네. 테슬라 실적 안 좋았는데도 주가 오르고. 네, 그래서 뭐 실적이나 지표 가지고 이렇게 일관된 어떤 설명이 이제 자꾸 막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차트부터 들여다보는데 전부 어지간하면 61선이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수급선이라고 하는데 21선이 주추수선이면 61선 수급선인 61선이 우상향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 오니까 다 아래 꼬리가 달리든지 그 다음 날 양봉이 이어지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고 유럽 뭐 대표적인 유로스톡스도 그렇고 독일 닥스도 그렇고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도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는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다들 61선 오니까 즉 수급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오니까 산다는 것이고. 좀 저점에서 매수하겠다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우리 수요일의 남자 유동원 본부장의 그 교육이 지금까지는 아주 유효합니다. 인사이트가 지금 잘 맞아 가고 있죠.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유 본부장님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네, 바쁩니다. 경무에 시달리실 것 같은데. 네. 금요일 날 뭐 거의 피크를 쳤죠. 피크를 쳤고.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저희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이 AI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엔비디아가 10% 폭락을 했었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는 23% 폭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얘기들을 하셨는데 걱정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들 걱정하셨어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끝났다. AI는 끝났다. AI는 다 가짜다. 뭐 이런 식의까지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새벽 4시부터 거의 그날 하루 종일 작업을 해서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이 투자 레터를 저희 고객들한테 내보내고 하는 작업을 주말 내내 했었는데 그런 작업을 해보면 뭐 전혀 일요일이 불안하지가 않았었고요. 이렇게 너무 좀 과장되게 가버리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분석을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월요일이라도 빨리 털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었겠지만 저희의 분석상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분할 매수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뉴욕 증시 한번 보시면은 어제도 S&P 500이 1.2% 올랐고 나스닥이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금요일 날 그렇게 급락을 하니까 왜 걱정을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성장 지수가 나스닥이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 좀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나스닥 100을 보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나스닥 그 전체를 보세요. 종합으로. 근데 거기는 이제 종목이 2,500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브로드한, 가장 넓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 상승장에 앞으로 2년, 3년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컵핸들 차트가 만들어져서 2021년, 2022년의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한 2년, 3년 동안에는 뭐 40%, 50% 상승하는 장이 최소 나온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보시면은 금요일 날 어떻게 됐었죠? 그거를 다시 뚫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선까지 그냥 뚫고 내려오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한테 아찔하게 패닉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럴 때는 이제 지표들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맞아요. 금요일 날이.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 게 터졌었죠. 뭐 이란이 공격을 당했다더라. 그러면서 뭐 이란이 핵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 막 나왔고 또 AI가 뭐 앞으로
도대체 이 AI라는 게 어디서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쓰여지느냐. 이거는 그냥 데이터 센터 너무 많이 만들고 있고 이건 네. 다 과잉 투자다. 아하.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까지 하면서 급락장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기 금요일까지의 차트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아, 주봉이구나. 예, 예. 지난주까지.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네. 근데 보시면은 S&P 500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정확하게 뚫고 내려온 게 아니었고요. 그냥 21선 터치를 하고 다시 이제 반등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나스닥만 보면은 큰일 났나 이렇게 걱정을 하셨었지만 네. 전체적인 다른 지수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아까 옵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옵션을 볼 때는 감마라는 걸 봅니다. 감마 뭐냐면은 그 이 변동성이 그러니까 그 상승에서 하락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변화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엄청나게 좋게 보다가 엄청나게 안 좋게 보는 걸 단기간에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보통은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그 추세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표들을 다 들여다봤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옵션 가격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그 실적을 위한 그런 변동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좀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옵션 만기 이제 끝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놓고 펀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펀디멘탈도 좀 망가지는 모습이 나와야지 뭔가 우리가 걱정을 했을 텐데 사실 보시면 지난주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ASML 실적 발표였고 그다음이 TSMC 실적 발표였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금요일 날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실적이 실질적으로 1, 4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다 뭐라고 했냐면 가이던스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앞으로 미래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미리 예측을 하면서 밀었단 말이죠. 심지어 넷플릭스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입자 수 발표를 앞으로 안 할 거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실적이 너무나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9%나 밀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단타 위주의 트레이딩을 위한 어떤 뉴스 플로우가 확 들어왔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투자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뭐 개별 종목이든 업종이든 이런 것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한 10월 말 11월 초부터 시작했던 랠리가 이제 3월 중순까지 쭉 이어지면서 보면은 거의 한 5개월, 반년 가까이 이어졌고 맞습니다. 쉼 없이 거기다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뉴스 플로우가 지난주 옵션 만기를 딱 앞두고 또 당일에 이르러서 하필이면 또 이스라엘이 무슨 그리고 확인 안 된 그걸 가지고 너무 많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오르내렸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좀 사후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언론 매체들에 하루 종일 이스라엘 이란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초대된 그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진행하는 분들도 그렇고 아무도 몰라요. 여기 서울에 앉아가지고 그냥 외신 몇 줄 보고 그냥 그걸로 이제 짐작일 뿐이었는데 결국 보니 이게 공매도 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 뭐 공매도 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뭐 위도 아래도 늘 이렇게 훑어먹겠다는 그 이리 같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이용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뉴저지의 뭐그 공매도 규모가 상당했던 것고 지난주에 짭짤했던 것더라고요. 파티를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파티를 했다. 금요일 날 딱 어쨌든 끝났으니까 수익 난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던졌던 사람들은 다 손실 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은 우리는 믿을 거는 장기적인 흐름인 거고 장기적으로 정말 진짜 AI가 끝났냐. 그게 끝났으면 진짜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AI가 엔비디아가 이제 독주 시대가 끝났다. 뭐 아니면 전체적인 그 AI 투자가 앞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거다. 뭐 이 AI를 가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새로운 신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뭐 등등등등 얘기했었을 때 그만큼 주가가 빠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시면 딱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기차 부분이 실적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렸고 네. 또 새로운 신규 매출 창출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그 자율주행 이게 AI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 수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 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결도 시키면서 테슬라 주가를 막 밀었지 않습니까? 거의 뭐 160달러가 지지선이었는데 그걸 뚫고 확 한꺼번에 내렸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시간외에서는 실적이 예상대로 안 좋게 나왔지만 그러게요. 이번에는 또 이제 AI 뉴스 가지고 네. 로봇 가지고 네네. 자율주행 가지고 주가를 또 튀우죠. 예. 그러면서 그 뚫고 내려갔던 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 보여준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또 기회가 됩니다. 위쪽으로, 아래쪽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변동성이 심한 거에 대해서 휘둘리시면 안 된다. 네. 그리고 항상 얘기드리는 게 미국 주식 투자는 그렇게 휘둘리다가는 수익률 다 까먹는다. 휘둘리다가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국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큰 펀디멘탈의 변화가 없었다면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 우상향으로 생각하고 빠질 때마다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 예,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저희가 한번 차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난 30년의 S&P 500의 주가가 네. 평균적으로 연 복리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8.2%가 나왔어요. 평균. 네. 그거는 뭐 그냥 우리 옛날에 적금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얼마든지 10년 저축하고 나면 뭐 제대로 뭐 전세값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죠. 그 정도로 높은데 네. 만약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던졌어요. 예. 근데 지금 월요일, 화요일 날 지금 올라가잖아요. 예. 이 올라가는 걸 놓쳤다. 네. 뭐 던지고 나면 다시 못 사잖아요. 예. 그걸 놓쳤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연 복리가 4% 밑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은 30년이 지나면 7배 정도 되는 네. 거에 2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전문 투자가가 아니고 전문 트레이더가 아닐 경우에, 네. 예, 뭐 옵션을 정말 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뉴스가 터졌을 때는 펀디멘탈을 다시 좀 들여다보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 괜찮은 게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빠져주면 고맙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저가에 살 수 있으니까. 네. 예, 이걸 언젠가 나중에 팔긴 하겠지만 예. 그 모든 그런 가치가 다 주가에 포함이 됐었을 때 파는 거지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락이 일어났었을 때 그런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한다면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대형 기술주들, 특히 이 엔비디아, 네. 뭐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는 그거를 게 좀 중요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한번 분석을 해봐 주세요. 네, 예. 뭐 그러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그러면. 예. 예, 자 지금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시죠. 예, 주가 저희가 이제 이 주가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보시면 작년에 9월달에 고점에서부터 8월 9월달에 고점에서부터 10월 말까지 저기 보시면 이제 쭉 빠졌죠. 주가가. 네. 네. 이게 이제 5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주가 조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여기 주가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 퍼센트지로 계산해 보시면 20% 빠졌네. 20% 빠졌어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400달러부터 최근 3월 초순까지 3월 8일까지 400에서 974. 네. 그러면 100몇십 프로 오른 거예요. 그러네요. 더블 난 거고. 그죠? 더블 넘게 났습니다. 더블 넘게. 예. 그러면은 충분히 그 20% 조정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정확하게 22.4% 볼린저 중단까지 딱 하락시키고 예, 금요일 날 끝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반등이 오고 있는 거죠. 요 볼린저 밴드의 요 중간선에서 멈췄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차트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엔비디아 그럼 스토리가 끝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흔히 얘기하죠.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모든 기업들이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 4분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네.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분기가 지났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나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네, 그거는 예. CEO들이 그렇게 하면은 CEO가 잘려야죠. 그죠? 근데 이 뉴스의 톤은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안 된다. 투자를 안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미래가
밟지 않다. 네. 이런 뉴스를 자꾸 던진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라는 거죠. 과거에 인터넷이 들어왔었을 때 인터넷 인프라만 까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예. 한 3분기 내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벌써 끝났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너무 과하게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비디아 주가뿐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좋아하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중의 주가를 보시면은 더 놀라운 거죠.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300가 튀기 시작하기 전이에요. 네네. 예. 그 전에 보시면 여기 고점이 훨씬 더 높죠. 거의 뭐 $400 수준이니까 이건 30몇 % 빠졌던 겁니다. 예. 그리고 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300부터 시작해서 $1,200. 그럼 200% 오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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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엔비디아 오른 거의 2배. 그러니까 하락폭도 정확하게 2배. 42% 빠진 거죠. 또 마찬가지로 볼린더 중반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라는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 데이터 센터를 네. 까는 회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AI 칩을 넣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걸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회사의 매출 증가율이나 펀더멘탈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주가만 보지 마시고 네네. 예,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엔비디아, SMCI 다 PER이 25배 미만. 퍼가. 네, 퍼가. 앞으로 12개월, 24개월 포워드가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익 증가율이 올해 100%, 내년에 20%, 엔비디아가 그렇고요. SMCI가 올해 100%, 내년에 50%. 그러니까 근데 S&P 500의 PR이 얼마죠? 20배. 예. 얘네들은 25배. 예, 겨우 25%의 프리미엄인데 이익 증가율은 지금 S&P 500이 10% 올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100%, 뭐 40%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너무나 저평가라는 거죠. 저희의 판단은. 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의 적절한 가치를 저희가 분석하는 결과로는 네. 아직 주가가 세 자릿수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예. 예, 그 정도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펀더멘탈이 맞다면 예. 네네. 이익 증가율이 2배다. 우리가 PEG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로 계산하면 네. 저희는 엔비디아 주가나 SMCI 주가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고점을 본 게 아니고요. 뭐 많이 가면은 $2,000도 볼 수 있다. 엔비디아 네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정도까지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물론 그게 뭐 적절한 주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이익이 꺾이거나 뭐 하면 또 바뀌어야 되겠죠.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본 숫자의 확인 상황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이 AI에 대한 그 집중도를 유지시키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만약에 이 스토리가 끝나려고 하면은요, 네네.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계속 체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 2년 동안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또 바로 온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금요일 날. 예,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펀더멘털 이제 개별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최근 지수 상승을 주도해왔던 빅테크 쪽에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인데 네. 그럼 전체적인 펀더멘털 어제 나왔던 그러면 그 PMI 지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 글로벌 제조업 예, PMI. 예. 자 우선은 네. 그 대형 기술주도 좀 넘어가 보죠. 네, 그것부터 네.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고 뭐 갈까요? 실적들 줄줄이 또 테슬라도 실적 발표했는데. 네. 예. 자, 지금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그 대표적으로 그 저희가 보고 있는 이 ROE의 평균이 예. 38.6% 정도 됩니다. ROE. 예, ROE가. 그리고 이익 증가율로 계산하시면요. 올해 1사분기만 네. 빅테크 매그니피컨 7이 예. 얼마나 이익이 증가하냐면 60% 이상 증가를 합니다. 올 1분기에 1분기만. 근데 올해 1분기 S&P 500에 지금까지 발표된 숫자는 얼마냐면 1%도 증가를 안 했어요. 전체가. 네네. 그러면 이 이익 증가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그 전체적으로
빅7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익 증가율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PER의 디퍼런스가, PER의 차이점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월 포워드가 전체 S&P 500이 20배인데 얘네들은 30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내년 말까지로 계산하면 25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S&P 500은 지금 20배고 내년 연말로 가면은 뭐 한 18배.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산했었을 때 지금 이 이익 증가율로 계산하면은 아직까지 대형 기술주들이 너무나 저평가다. 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형 기술주들이 AI 투자를 좀 줄이는 게 아니냐, 데이터 센터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서 뭐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이 AI 관련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PC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런 숫자들이 더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PC든 PMI 지표든 네. 모든 것이 다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엄청난 과열 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엄청난 침체 현상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옛날에 써왔던 이 골디락스에 네네. 대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들이에요. 그게 또 증시에는 또 달달한 용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급락을 만들면은 어허. 그거는 조금 약간 과장된, 물론 항상 증시가 옳기 때문에 예, 증시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언제든지 항상 좀 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그 종합 PMI 지표를 보고 있으면 이제 50 위잖아요. 그럼 그래서, 확장이죠. 확장이죠. 물론 지금 제조업이 또다시 50 밑으로 깨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펀더멘털적인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크게 GDP 성장률이 급락할 거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자, 어디에서 그런 숫자가 나타나냐면요. 이 아틀란타 연은의 GDP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1사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2.9%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좀 곧 있으면 이제 발표하겠죠. 네. 그럼 이제 1사분기가 2.9%라는 것은 전분기 대비해서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로는 3%입니다. 너무 핫한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3% 성장률이면 진짜 너무 높은 거죠. 무슨 경기 침체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음 분기. 네. 다음 분기에 대한 예측은 뉴욕 연은에서 나오는 GDP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숫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1사분기는 2.2% 정도 성장률이지만 그 밑에 보시면 2사분기는 2.7%로 상승할 거다. 네네.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만큼 계속해서 GDP 성장률이 2%대 중반 정도를 유지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 GDP 성장률이 아까 PMI 지표 때문에 막 1%대로 뚝 떨어진다. 아니면 뭐 0%대까지 떨어진다. 그럼 분명히 주가는 빠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1사분기, 2사분기의 GDP 성장률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2%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골디락스를 얘기하는 거지 네. 어떤 급격한 급락 또는 급격한 급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열, 예.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될 만큼의 어떤 리스크, 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제 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어떤 그 작업들을 했냐면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작업을 뭘 했냐면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들여다봤어요. 예를 예. 들면은 뭐 미국의 중소형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예. 또 우리나라의 숫자라든지 뭐 중국의 숫자라든지 유럽의 숫자라든지 이걸 다 복합적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경기 침체 시그널은 없다. 뭐 경기 둔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급락할 이유는 별로 없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숫자를 좋아하는 네, 사람이다 네. 보니까 네, 예, 거기에 맞물려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나온 그 소장님 말씀 주신 그 글로벌 제조업 PMI 이게 수축이니까 금리를 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럼 이것도 사실 아직까지는 뭐 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예. 아까 이제 PC 보여주셨는데요. 그 저희의 생각은요.
그 PC가 지금 이번 주말에 발표되죠? 계속 이번 예. 26, 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6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 헤드라인 PC가 2.6, 뭐 그다음에 근원이 2.7, 어쨌든 간에 2%대 후반이잖아요. 이제 3 예. 밑으로는 내려왔죠. 3%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 PC가 2에서 3%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네. 미국의 PER이 지금 20배지만 네. 23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게 저희의 논리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런 정도면은 금리가 지금 현재 5%대 단기 예, 금리가 예.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4%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저 PC 인플레이션 플러스 1, 2% 정도의 금리면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5%의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2.5%인데 5%라는 거는 금리를 2.5%나 더 높은 금리를 계속 제시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미 너무나 많이 끌어내리는 정도의 금리인 거고요. 4%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이번 PC 인플레이션 숫자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가 계속 분할 매수 전략을 얘기했는데 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네. 왜 조정이 있을 수 있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왜 높게 나오느냐?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아니라서. 그렇다면은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의견이 커지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될 거냐면 제가 볼 때는 오는 5월 15일 정도? 네. 예, 5월 15일 날 4월 달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다시 떨어지는 거구나. 지금은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지만 이번에 올라간 건 계절적인 요소이겠네. 다시 빠지겠네. 그러니까 유가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미 연준은 언제 금리를 내려주느냐. 제가 볼 땐 늦어도 7월 31일 날은 내려준다. 7월 31일. 늦어도.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4월, 5월, 6월 숫자를 확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4월, 5월, 6월 숫자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면 예. 미 연준도 이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죠? 여태까지는 명분이 없었죠. 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자꾸 나오니까. 예. 옛날에도 안 그래도 너무 늦게 올려서 야단을 맞았는데 벌써부터 너무 빨리 내리기 시작하면 또 야단을 맞을 수 있으니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는 거를 한두 번 정도, 많이는 3번까지는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6월이 아니면 예. 7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30일인가? 아무튼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미 연준이 만나면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1.3% 지금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58포인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이 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도 0.9%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5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올랐고 오늘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2.5%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7,400원이네요. SK하이닉스도 2.9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6,100원. LG에너지솔루션 2.4%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9,000원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95,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8%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15,800원.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0만 원이고 네이버가 0.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24만 3천 원이고요. HLB도 1.4%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만 8,200원. 알테오젠이 0.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7만 5,300원. 엔캠 1.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8만 원이죠.
HPSP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2,650원, 셀트리온제약도 상승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8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이오테크닉스 3% 강세가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에서는 23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좀 어제 아쉬웠던 거는 좀 시장에서 많이 좀 반등을 시도했던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는 또 그렇더라고요. 윗꼬리가 또 윗꼬리 들고 달리더라고요.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상승 출발 강하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승세가 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 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 같은 장을 보면서 이거 미국장하고의 동조하는 그 정도가 점점 약해지나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장 흘렀던 갔던 대로 개장 초 가주면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저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수는 가는데 지수 가는 와중에 또 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할지는 또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오늘 또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대형주 쪽에서는 또 계속해서 또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반도체 그동안에 또 한 며칠 조정이 깊었으니까 또 반등 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지금 저 동시효과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 전에 우리 유도훈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가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쉬운 거는 자꾸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과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미국장에서 통하는 아까 뭐 엔비디아도 말씀하셨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예를 보여줬지만 올랐어. 이렇게 지나간 차트 보니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20% 30% 조정을 받았어. 그러고 나서는 2배 내지는 3배를 또 금방 가요. 2배 내지 3배 가서 40% 빠지는 거는 안 아파. 견딜만 해요. 이게 우상향이 가능하고 아닌 말로 잘 모르겠으면 그냥 S&P 500 지수 사서 그냥 쭉 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통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 패러다임을 한국에다가 도입한 게 팬데믹 때 코로나 왔을 때 그걸 적용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다 계속 측정하시고 숫자로 승부하시는 유 본부장께서 이제 보여준 그렇다면 지금 과도한 거 아니야 싶었던 것들도 PER 같은 개념으로 따지면은 그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수치로 나오는 우리 국내 종목들 가운데 시세 좀 낮던 것들은 보면 PER이 100, 200이 수두룩해요.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도 아직도 100, 150이 있어요. PER이. 코스닥 쪽에.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기법도 한국에서는 잘 안 통해요. 수급이 모든 걸 좌우해요. 몰려들면은 뭐 200배, 300배도 예사입니다. 뭐 엔캠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고점 찍고 밀리기 전에 PER이 230 갔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 시가총액 다 더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박시장이죠. 그래요? 제가 아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GDP의 거의 뭐 100% 계산하시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다들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죠, 사실. 오히려 대형주들 뭐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체 그림을 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작은 시가총액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적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이제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 지금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하고 좀 연동되는 흐름이에요. 뭐 가이던스라든지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 S&P 500 그 실적 발표한 기업들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을 해외 투자를 잘하게끔 하는 게 제 일이죠. 근데 제가 한국에 대해서 제 이득을 생각한다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이제 해외 언론사랑 영어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하자고 블룸버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도 보시면은 미국 증시 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저조한 성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 네. SK하이닉스 좀 좋게 보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은 더 심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은 같이 가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AI 사이클, 그죠? 그럼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 건 당연히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쨌든 전기차의 단가는 하락을 하고 네.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기차나 우리나라의 자동차들이 경쟁력이 없냐? 아니죠.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펀더멘탈을 봤었을 때 이런 큰 종목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은 사이클적으로 사야 되는 타이밍이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저희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셔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종목 리스트를 좀 올려주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SK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네이버, 현대에너지솔루션 좀 더 나아가서 한미 반도체까지 매력도가 너무나 높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뭐 얼마든지 해외 언론과 얘기할 때 있어서 지금 네. 타이밍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예. 환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막 치고 올라가고 막 1,400원까지 가면 예. 사람들이 좀 팔기는 하지만 네네. 근데 지금 딱 좋은 모습이 뭐냐? 1,400 한번 딱 찍고 나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은 또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4월 2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2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나스닥 간밤에 1%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좀 단기 고점에 대한 인식이 강했던 AI 관련주들 반도체주 쪽에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반등을 나타낸 모습이었고 뭐 엔비디아 또 SMC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국내 증시 쪽에서도 어제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는 상승을 보여줬고 일부 반도체 장비주, 중소형주 쪽에서는 또 좀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뉴욕 증시 훈풍이 예상되는 분위기죠.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58% 올라갑니다. 2,664포인트. 지금 단숨에 41포인트 이상 지금 껑충 뛰어오른 상황이고 코스닥도 1.38% 상승합니다. 85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호가보다 훨씬 흐름이 탄력적이네요. 2.5% 상승 77,4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3.5% 올라갑니다. 176,7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3.6% 상승합니다. 384,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 올라갑니다. 80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5% 올라갑니다. 64,500원이고요. 현대차가 0.8% 빠지네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사실 좀 시장의 조정을 보일 때 좀 뭔가 방어주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될 때는 또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는 조금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0.5% 올라갑니다. 181,700원. 포스코홀딩스가 2.68% 상승합니다. 402,000원이고요. 네이버가 0.9% 상승하면서 18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5% 반등 보여줍니다. 단숨에 어제장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245,500원이고 HLB가 0.3% 상승합니다. 107,200원. 알테오젠이 0.7% 떨어집니다. 172,600원이고요. 엔캠은 1% 상승합니다. 278,000원. HPSP가 1.9% 상승합니다. 42,950원. 리노공업이 3.5% 강세입니다. 251,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도 상승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상승하면서 173,300원. 이오테크닉스가 5.3% 강세입니다. 236,000원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오늘 흐름 좋네요. 특히 셀 쪽에서는 삼성 SDI가 5% 강세입니다. 뭐 전고체 관련주 셀 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LG 에너지솔루션도 4% 강세고 SK이노베이션도 3.8%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112,600원. LG화학까지도 4% 강세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쪽, 셀 쪽 흐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낸드 쪽, 3D 낸드 쪽도 흐름 좋습니다. PSK홀딩스가 6.4% 강세입니다. 47,800원. 테스도 4% 상승 중이죠. 26,900원. PSK도 4% 상승합니다. 33,300원이고요. 뭐 SK하이닉스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보셨다시피 지금 SK하이닉스 4% 강세입니다. 테크윙도 3.6% 올라갑니다. 32,850원이고요. 유진테크도 3.2% 상승, KC텍도 3.2% 올라갑니다. 35,200원, 유니테스트도 2.9% 강세입니다. 오늘 3D 낸드 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보시다시피 테스가 4%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반도체 쪽 다 올라가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뭐 리노공 앞서 보셨고 가온칩스가 3% 상승 중이고요. 유니퀘스트도 3.6% 올라가고 제주반도체도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죠. 2% 상승 보여줍니다. 칩셋미디어도 2.7% 강세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는 뭐 대부분 종목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BM 관련주 봐야겠죠. 한미반도체는 어제장에서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3.9% 올라갑니다. 136,600원. 자, 그 밖에 이오테크닉스도 5% 강세, DIT도 2% 상승 중이고 STI도 3% 강세 보여줍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3.7% 올라가고요. QRT도 3.8% 강세입니다. 오늘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HBM 관련주, 3D 낸드 관련주 다 반도체 쪽이죠. 그 밖에 뭐 2차전지 앞서 보셨고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리튬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9% 급등합니다. 지금 30만 원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는 30만 1,0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에너지도 4% 강세고요. 포스코엠텍도 3.9% 올라갑니다. 그 밖에 하이드로 리튬, 미래 나노텍도 올라가고요. 지오릿 에너지도 1.4% 상승 중이고요. 금양도 3% 강세입니다. 코스모화학, 세비캠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오늘 외국인 현선물 다 사네요.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1,033억 원 순매수고 기관도 655억 원 순매수고요.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오늘 1,668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삽니다. 개인도 사네요. 개인 40억 원, 기관 97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11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2,619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인데요. 달러 환율 좀 많이 떨어지네요. 6원 30전 하락한 1,37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예전에 소장님이 달러원 환율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뭐 1,400원 터치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지금 좀 하향 흐름이 이어지네요. 예. 그냥 뭐 아니면 말고지만 우리 2,640, 2,600 한 65 근방에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애초에 이렇게 찍혔던 타겟이 2,860 근방입니다. 네. 이번 장 이렇게 돌았었을 때 지금 이것도 우리도 총선 전에 환율도 총선 전에 그 갭 메워야죠. 1,355원이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한 추가 한 20원. 예. 그 장 잘 이렇게 그 사이에 잘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짧게라도. 네네네. 아니 앞서 저희 외국인 매매 포지션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도 현선물 다 사네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중요하죠, 사실.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환율이 절하되는 과정 아래에서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지 사지를 않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절상이 되는 과정 아래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좀 짚어봤었어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 물론 1,400원까지 찍었을 때는 좀 걱정스러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외환 보이고 그리고 대외 부채 규모 또 무역 수지 흑자 적자 그리고 경상 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었을 때 민간 부채 비율과 금리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현상으로 봤었을 때 수급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로 봤었을 때
환율이 여기서 더 절하되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 예, 이렇게 저희가 좀 답을 내렸었어요. 예, 그래서 그럼 1,400원 한번 찍었으니까 네. 이제 다시 이제 떨어져서 네. 말씀하신 대로 1,300원대 중반까지는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추세일 때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형 회사들 중에서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회사들, 즉 이익 증가율이 들어오는 회사들, 네. 예, 그게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쪽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의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물론 그 사이클이 꺾이면 또 우리가 워낙 우리나라는 모멘텀을 쫓아가기 그렇죠, 때문에 예. 반도체 사이클과 자동차 사이클이 꺾였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예. 그러면 이제 걱정해야 되겠지만 네네. 예,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모멘텀적인 차원에서도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예.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하는 게 뭐 1997년, 98년 그 무렵에 IMF 외환위기 때는 진짜 우리나라 달러가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1,600원에 육박했던 거는 이거는 좀 수급이 너무 쏠렸던 어떤 그거였지만 그 이후에 1,400원이라는 환율은 늘 외환 딜러에게 있어서는 숏 찬스였고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수 투자 기회. 찬스였어요. 그 이후로는. 네네. 그렇네요. 그 이제 펀더멘털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과거 같지는 않다는 것이고 이 1,400원의 어떤 의미가. 네. 그리고 그것도 무시는 할 수 없는 게 네. IMF 세계은행 뭐 총회 때문에 뉴욕에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진도 나오고 성명서 발표까지도 이끌어냈지만 네. 한국,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한마디 하셨다는 얘기예요. 공동 성명서까지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네. 거기다 대놓고 1,400원 위로 뚫어보겠어 하면서 덤비는 거는 좀 무모하죠. 네. 투기 세력들에게 있어서도. 그거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서 누가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네. 2차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플라자 합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예. 적어도 시장의 가격 변동의 거의 한 8, 90% 갖다가 유발하는 투기 세력들에게만큼은 확실한 원인이었죠. 맞습니다. 더 이상 달러롱으로 돈 벌려고 덤비지 마라. 네,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대형 성장주들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 쪽은 또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저희가 좀 얘기하던 것 중에서 예. 조금 요즘에 제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 예.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게 예,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요즘에 하고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왔었을 때 그 얘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숫자를 들여다보니까 네. 중소형주가 괜찮아지더라. 아. 특히 중소형 성장주들이 예.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그 미국에 계신 대표적인 그 뭐 투자 구루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올해 중소형주 사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죠. 네, 네. 예. 뭐 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레미 시갈 교수님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중소형주가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지난주에는 성장주, 예. 러셀 2000 성장주, 그게 이제 그 IW 성장주 IWO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러셀 2000 IWM이 아니라 IWN인데요. 저거는 네. 이제 가치입니다, 가치. 예, 그래서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의 ETF 매력도를 보시면은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 이제는 또 그 가치주들의 매력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중소형주들이 좋구나 예,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좋다라는 것은 경기가 그렇게 뭐 둔화가 급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어떤 성장을 보여주겠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글로벌 포트폴리오 중에서 미국으로 따지자면 네네. 한 20% 정도는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해서 좀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연말까지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고요. 예, 그렇죠. 그 이외에 뭐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기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놓고 좀 얘기를 네네.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네. 저희는 여전히 지금 경기가 좋다 또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의 금리가 빨리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이제 4.6 정도 되죠. 네, 이게 한 연말까지 저희가 얼마 정도로 보고 있냐면 4.0 정도. 네, 그러면 연수익률이 채권을 투자했었을 때 두 자릿수가 나오지는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채권 비중을 한 뭐 17%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주식과 채권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8대2 전략. 그래서 주식을 8, 채권을 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대체자산까지 포함시켰을 때 75%를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생각할 때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면 보통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옵니다.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면 보통 주식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다. 그게 올해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대체 자산에도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더 낫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오히려 대차 자산으로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최근에 막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좀 과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조종은 그것도 좀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설명을 하자면 지금 최근에 금 선물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은요. 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리시해졌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의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근데 보통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과거의 추세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실질 금리가 올라갔는데 금 가격이 올라갔어요. 정반대 현상이 나와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달러가 강한데도 금도 올라가. 그렇죠. 요거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중국을 보면 돼요. 중국. 지금 수요의 가장 큰 거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을 보시면 중국의 지금 여기는 없지만 실질 금리가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빠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금 가격도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금 가격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중국이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중국의 금리가 너무 낮아진 거죠. 쓸 카드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금 가격이 너무 좀 오버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나스닥 시가총액 비중으로서 한 7%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뭐 폭등을 해서 10배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나스닥이 앞으로 연간 단위로 15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그 정도는 연 단위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서 아까 포트폴리오 다시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금을 한 8% 정도 들고 가자. 근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금을 8%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가장 편한 거에 대체 자산을 들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 포트폴리오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 비중 높아야 된다. 우리나라. 우리가 계속 좋아하는 게 대형주 미국 나스닥 100인데 뭐 좀 더 나아가면 S&P 500까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과 대만에 대한 투자 비중은 높아야 된다. 왜?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반도체의 후공정 쪽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뭐 전기 업종. 그러니까 베트남의 수출 비중에서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업종이 뭐냐? 전기전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이 IT 사이클에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을 제외하고 투자를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한국, 대만, 베트남은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이런 국가별 투자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막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외국인들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